동화에서 배우는 아동인권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봤던 동화를 통해서 아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 홍미영 수장입니다. 동화에서 아동인권 찾아보기. 동화에서 우선 우리는 아동 인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우연히 떨어진 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떨어진 점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그리게 됐죠. 그리고 또 다른 눈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의 눈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눈에 아름다운 안경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목이 긴 아이가 그려지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아이의 목에 아름다운 목걸이를 그려줬거든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 이런 예쁜 아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아이는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땅으로부터 떨어져서 서 있는 모양으로 그려졌어요. 그래도 또 괜찮아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롤러스케이트를 그려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실수는 또 다른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는 모두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계속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포기의 계기로 삼지 않고 새롭게 나아가는 도전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별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아름다운 실수라는 책입니다. 작가인 코리나 루케는 그 유명한 이태리 볼로냐 도서전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인권 존중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동 권리, 존중,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아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나갈 때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이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항상 존중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또는 어떤 성별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어떤 혈통이든 아니면 부하거나 빈하거나 상관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권한입니다. 이 기본권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철학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어졌고 그 어린이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받쳐서만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작고 의존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유아들도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권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아동 인권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한 게 불과 1922년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에서 선언문을 만들었고 비로소 1979년에 세계 아동의 해로 선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89년도에 와서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고 90년도에 모든 나라에서 이 아동 권리 협약을 발표하면서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먼 얘기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며 동시에 본보기이고 안내자라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부모는 아이들의 소유가 아니고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어진 것이 1989년입니다. 비로소 1990년대가 되어지면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비준하게 되었고 이 비준한 국가에서는 모두 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동 권리 협약 중에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4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권. 이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권. 이 보호권은 아동들이 유해한 조건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발달권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이 아동이 온전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발달권이라는 것이 기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만 참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아동과 관련되어진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동이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 중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이 무차별의 원칙은 모든 어린이가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이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든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든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존중의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이해 당사자들이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부모의 욕구와 아동의 욕구가 상반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아이를 그 기관에 맡기고 출근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아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기관에 있는 것보다 가정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우선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이 발달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보호와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이 과정 중에도 아동의 의사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요새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린 여아들이 성인과 함께 혼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될 때, 이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이 아동의 의사가 그 결정되어지는 과정 중에 존중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여아들의 의사 존중을 해야 한다는 여러 유엔의 국가들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의 권한, 존중,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 아동 인권 존중이라는 것은 아동 폭력 내지는 아동 학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 폭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첫 번째로 체벌을 포함한 모든 아동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랑의 매라는 문화적 관습이 있었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훈육해야 한다라는 문화적 전통이 있었는데, 이 문화적 관습, 아이들의 체벌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체벌을 허용하는 그런 문화적 관습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사용할지 성인이 그것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동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 또 상호작용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부모 교육 훈련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갈등 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아이와 아이의 가족, 그들의 자존감, 발달적 요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동 발달의 이해를 높여서 이 아동이 발달하는 그 발달적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교육과 또 모든 상호작용이 결정되어야 되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높여서 아동 권리라는 것이 결국 아동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내적 동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화에서 아동인권 경험해보기. 다음으로는 우리가 동화에서 아동 인권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숲속 작은 연못에 엄마 오리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가장 예쁜 아이가 되려나 봐. 이렇게 알에서 나오는 게 오래 걸리는 걸 보니. 알이 움직이네요. 귀여운 아기 오리가 나오려나 봐요. 아휴, 내 아이 중에 저렇게 생긴 아이는 없는데 저 아이는 누굴 닮았지? 회색의 아기 오리를 본 엄마 오리는 실망했어요. 형제들과 다른 모습이라서 미운 오리는 슬펐어요. 나도 형들처럼 예뻐지고 싶은데 너무 슬퍼. 그러게, 넌 우리랑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형제 오리들은 미운 오리가 못생겼다고 놀려대고 있어요. 애 좀 봐. 이상해. 네 깃털은 왜 다른 색이야? 넌 우리랑 부리도 다르게 생겼잖아. 넌 못생겨서 싫어. 나만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혼자라서 외로웠던 미운 오리는 엄마, 형제 오리에게 같이 놀자고 얘기했어요. 엄마, 형들, 저도 같이 놀아요. 너 왜 또 왔어? 여전히 깃털과 부리가 우리랑은 달라.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아야 가족인 거야. 하지만 오리 식구들은 모습이 다르다고 미운 오리를 쫓아내네요. 다른 모습이 틀린 건가? 다른 모습이 내 탓은 아니잖아. 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발췌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 영상을 지금 보셨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는 미운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그 형제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부모가, 엄마 오리가 어떻게 미운 오리에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오리죠. 이 엄마 오리는 미운 오리와 그 둘의 형제 오리들에 대해서 그 아이의 원래 가치를 파악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 모습, 또 아이가 보이는 실력, 이런 것들로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운 오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자마자 비난하는 엄마 역할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형제 오리들이 나오죠. 첫째 오리, 둘째 오리. 이 오리들은 자신과 다른 막내 동생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가 틀린 아이인 양 대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무시했고, 아이를 놀이에서도 배제했고, 또 같은 가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미운 오리가 나옵니다. 이 미운 오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우리가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시피, 처음에는 다르게 생겨서 가족 내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이 미운 오리가 커서 아름다운 백조로 자라나게 됐어요. 오리와 백조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또한 미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오리보다는
백조가 훨씬 아름답고 이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인물이 등장하는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각각 느끼는 한번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 워크숍으로 진행되어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꾸려봤습니다. 어머님들에게 또 참여하신 아버님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녀 존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적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의 반응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역할극이라는 방식으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심리적 치료 기법 중에 하나로 역할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할극이라는 것은 역할을 내가 실제 해봄으로써 그 입장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서 역할극을 미운 오리 새끼, 엄마, 그 다음에 형제 오리들을 해보면서 그들이 실제 어떻게 느꼈을까? 그들이 실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경험해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한번 역할극을 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알을 품고 있는 상황. 이 알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예쁜 아기가 태어나려나 봐. 너무 기대돼. 자, 미운오리 새끼가 알에서 깨고 나오는 상황. 이거 누구니? 응? 왜 나랑 생긴 게 다르지? 이상하네. 응? 나도 저렇게 생겨야지 정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너 누구니? 나 막내잖아, 막내. 자, 네 번째, 형제들이 미운오리 새끼를 놀리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야? 왜 얘 이렇게 못생겼어? 넌 왜 깃털도 그렇게 못생긴 거야? 너 싫어. 저리 가봐라. 못생겼잖아. 너무 춥고 배도 고프고. 형들이랑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역할극을 하면서 각 역할이 느끼는 것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오리 역할을 했던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엄마 역할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왠지 그 미운 오리 새끼에게 내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하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동시에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역할, 아이들의 능력은 모두 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런 오리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 안에 있는 백조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오리에 대한 입장으로는 사실 우리가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역할극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부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역할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들 중에서 형제 오리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형제오리들을 했던 부모님들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나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실은 미운 오리에게 행동하는 것을 침묵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나도 한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실제 미운 오리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저 침묵하고 동조하면서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옆에 오리가, 형제 오리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군중심리와 같이 그냥 그대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운 오리를 했던 부모님들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미운 오리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역할극을 통해서 경험했던 부모님들의 느낌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미운 오리를 하면서 했던 부모님들의 느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슬펐고 과연 이 아름답다 아니면 아름답지 않다 하는 미의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다른 오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미의 기준에서 아름다움인지 그것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엄마 오리 하는 역할, 그 엄마 오리 역할을 하는 어머니께서 서서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강압적이었고 권위적이어서 그 시선 때문에 이 미운 오리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어서서 무엇인가 행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관계성 속에서 제공되어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할이 끝나고 난 후에도 이 미운 오리가 느꼈던 그 슬픈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내재되어서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엄마 역할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엄마 역할에 하면서 그 배척하는 감정은 굉장히 쉽게 없어졌는데 그 받는 미운 오리 역할을 할 때에는 슬픈 감정이 아주 계속 지속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나란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펐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받는 미운 오리와 같은 우리 아이들은 그 감정이 오랫동안 남아서 아이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을 잘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아주 소극적인 몸집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나랑 놀자.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에 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놓이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깐 동안 미운 오리 역할을 했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고 소외된다는 이 감정은 너무 힘들었다.
미운 오리는 후에 오리보다 훨씬 예쁜 백조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아주 어린 오리였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느꼈던 미운 오리의 역할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이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결국 우리들의 아이들이 미운 오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미운 오리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역할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 존중하면 생각났던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이 역할극을 하고 나서 부모님들은 과연 자녀 존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할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제시했던 자녀 존중과 관련되어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역할극을 하기 전과 역할극을 한 후에 부모님들의 상태를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역할극을 하기 전에는 부모 역할을 하면서 부모 노릇을 하면서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아이의 것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역할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이해하고 인정한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자세였어요. 부모님들이 토론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역할극을 하기 전에는 뭔가 부모 자신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녀 존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역할극을 한 후에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자녀 존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워크숍을 하면서 느낀 점은 부모님들에게 무엇인가 부모 역할을, 부모의 노릇을, 부모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역할극을 통해서 그 미운 오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경험해 보다 보니 이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할극을 통한 부모님들의 경험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중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아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역할극을 통해 존중이라는 것을 문자로만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고 그 가슴으로 느낀 것을 아이들에게 행위로 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아이들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발달과 발전과 성장이 어떻게 촉진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평소에도 좀 아이를 존중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생활 속에서 이런 존중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역할극을 하면서 이 워크숍을 또 하면서 서로 생각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제가 이렇게 배척하는 입장도 되고 배척을 당하는 입장도 되고 다 겪어보니까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어떤 글자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존중이라는 단어가 가슴으로 좀 이해가 되는 네. 그 부모 교육을 받으면 아까 저도 그래 반성 한번 하고 다시 또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 좀 이런 생각을 부모 교육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정신 차리고 존중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존중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게 이렇게 마음으로 좀 다가온 거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저한테는 수학이었고 또 우리 아버님들이나 다른 어머님들의 생각을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이 이 역할극을 통해서 느끼신 바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부모님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전 이렇게 슬픈 진짜 슬프고 결말은 이제 해피지만 중간에 그 애기가 그 오리가 느꼈을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역할극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존중을 받고 있었으면 이 아이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존중을 받아야지만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존중을 받는 아이로 자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처럼 우리 부모들이 내 아이를 존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을 증진하고 그 상대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인권을 존중하는 부모 노릇.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paren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의를 제대로 해야 그 일을 그것에 맞춰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페어ren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페어renting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동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모든 책임과 활동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부모 노릇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내는 그 활동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가 하는 부모 노릇은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아서 모든 발달 영역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걸까요? 부모 노릇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 그것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난자예요. 난자는 여성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자는 태어날 때 난자가 될 수 있는 난자 전조세포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대략 200만 개의 난자가 될 수 있는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200만 개가 전부 다 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난자가 되는 것은 여자의 일생 중에 오직 400개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 200만 개 중에서 400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은 다 건강하지 않고 최선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퇴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자와 만나는 난자는 200만 분의 400의 확률로 그 여성의 삶 중에서 가장 건강한 난자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정자들 한번 보세요. 정자들은 또 여자와는 다르게 한 번 사정할 때 수백만 개의 정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수백만 개의 정자가 여자의 몸 안에 질내에 들어가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수영을 해서 질에 다가가는 거죠. 그 중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한 개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은 가장 건강한 난자와 가장 빠른 건강한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들,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모든 사람들은 탄생의 순간부터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는 대상은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우리 안에는 이 DNA 정보라고 해서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저는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안에 32억 개의 염기쌍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 홍미영이라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모든 유전적인 질병, 그거에 대한 예방, 그거에 대한 예측, 대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국가가 협업을 해서 이 모든 정보를 알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어진 게 벌써 2003년에 완료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게놈 프로젝트였어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DNA 정보는 지도와 같이 모두 다 파악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걸 파악하고 나서 알아보니 참 재미있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의 DNA 정보가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홍미영의 DNA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나만 이 고유한 염기쌍 서열로 구성되어진 게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문을 채취했을 때 지문이 모든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이 찍혀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DNA의 정보는 나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DNA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지 않은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세계에는 지금 78억이 넘어서 79억에 가까운 인구가 존재합니다. 한국만 따져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안에 나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을 갖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굉장히 유능하다, 정말 명품을 만들어냈다, 명작을 만들어냈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어떤 고유한 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유일무이하다는 것이 이유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전체 세계 인구의 78억 중에 단 한 명 고유한 존재이고, 또한 아무도 나와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 모두는 명작입니다. 단지 하나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피스입니다. 명품인 거죠. 명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아이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 귀한 역할이고요. 이 역할이 결국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다음 발전,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한다 할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은 승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유일무이한 명품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우리 아이와 비슷하게 소위 말하는 짝퉁들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만큼 명품인 아이들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 노릇은 이 승리자를 향해서 합당한 부모 노릇, 이 명품을 향해서 합당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노릇의 구체적인 것으로 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부모 노릇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사랑의 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서당 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회초리. 그래서 회초리를 갖고 서당에 선생님이, 스승이 바닥을 탁탁 치면서 아이들을 깨우면서 종아리에 회초리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정말 신체적으로 벌을 가하는 체벌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 중에서 민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민법에 915조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매의 법적 근거였어요. 근데 지금 빨간색 네모가 쳐진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삭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민법이 만들어진 게 1958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58년에 명기되어졌던 이 민법 915조가 드디어 2021년 1월에 63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느냐면
맞아도 좋은 아이는 없다. 단 한 대도 때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모도, 어느 교사도, 어느 누구도 아이를 때리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신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것이 법적으로조차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이를 존중하는 양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부모 노릇의 목표는 뭘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할 때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할 때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이 아이의 기능, 이를테면 공부를 잘하는가, 남들에게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1등을 하는가, 달리기를 잘하는가 등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약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도 여전히 기능적으로 아이들의 성향, 성취에 따라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의 기능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잘 해내야 되는 것이 돈을 잘 버느냐. 돈을 잘 벌어서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하면 우리를 부모로 평가할 때 당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당신이 1억을 법니까? 3천을 법니까?에 따라서 유능하고 좋은 부모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역할극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역할에서도 한번 그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기능적으로 평가하면 너무 슬프죠.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많이 못 벌고 또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하지 못할 때 느끼는 부모로서의 자괴감,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개념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느 아이는 굉장히 우리가 성취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아이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못 보이지만 신체적으로는 정말 너무 뛰어나서 모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사회적으로 정말 유능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아이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유능하지 않은 조금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아이들을 기능적으로 줄 세워서 정말 유능한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노릇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씨앗과 같은 그 모든
역량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노릇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면 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그 정도의 역량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다면 그것이 성공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바라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부모 노릇의 목적은 이 아이가 온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사회 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 노릇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인 건 아시죠?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기의 사망 이유 중에 1등이 자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능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고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관계, 자녀를 존중하는 관계가 이 부모 노릇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당장 지금 부모 노릇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모 노릇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굴곡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성공한 듯이 느껴요, 부모로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렇게 좌절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아까 우리가 아름다운 실수에서 바라봤던 것 같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부모 노릇은 한 번 시작을 하면 여전히 몇십 년간 이어져 갈 장기 목표이고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인간 존중 육아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면 이게 장기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만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투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grit이라는 건데 끝까지 해내는 건데요. 이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나를 쓰다듬으면서 나를 도닥이면서 부모로서 나에게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아동 존중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부모로서 나에 대한 존중도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아동만을 위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 중심으로 꾸려주는 것이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동을 위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부모를 위한 부분이 일부 존재해서 부부 중심의 역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아동에게 아동의 자존감과 아동의 안전감과 아동의 그 성취감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동 존중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하고 부모인 나에게 투자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동을 위한 투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4가지 기본 권리가 있었죠. 그 중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 다음에 참여권, 이 네 가지의 기본 권리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그러나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재우는 거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한 발달권에는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 또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보호권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거, 응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참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못하시는 부분이 참여권인 것 같아요. 이 참여권은 아이가 아동과 관련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 중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마. 이게 정말 너한테 좋은 거니까 너한테 지금 하라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좋다고 엄마는 판단해. 그래서 너가 이걸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좋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내적 동기가 높습니다. 내적 동기가 높다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인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키느냐, 이것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을 위한 투자를 할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안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채버려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승리자이고 명작인 아이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아이들을 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접근이 정말 틀리죠.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승리자를 내가 홀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하시기 바라요. 다음은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이죠. 우리가 근데 말을 사실 상호작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말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섬세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라는 것은 일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제시를 해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마 라는 부정적인 말 속에는 아이가 하는 행동이 네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 이외에는 다른 것이 전달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에서 걸어 다녀. 아래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발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닌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마 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뭐뭐 해 라는 말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큰 줄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 눈을 마주하고 그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아이가 나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것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그 아이가 힘나서 나로부터 떠나 새로운 사회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혼내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저리 막 이러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벌써 관계성 속에서 역동성이 내가 너를 매니지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잘 다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아이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톤이 높으면 안 돼요. 낮은 목소리로 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하면 대단히 화가 나. 무섭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낮고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번은 아이가 무엇인가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거 안 돼. 지금 우리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스로 대답하는 걸 훈련하시기 바래요. 아, 너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구나. 참 재미있겠네. 그럼 우리 점심 먹고 나갈까? 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금 시간 없어. 우리 급해. 지금 못 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 예스로 얘기하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랑 이야기할 때 너무 길게 따따붙다 막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 이야기는 부모님이 오래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갔다 저쪽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길게 얘기하는 건 그 아이 칭찬하는 말, 그 아이를 쓰다듬는 말, 그 아이를 격려하는 말은 길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무엇인가 훈육이 필요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아주 간략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략이 필요한데요. 부모 노릇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이 전략들은 사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뽑아서 왔습니다. 일과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어른과 같은 생각의 개념 속에서 자꾸 몇 시에 뭐를 해야 된다. 몇 시에 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릴수록 몇 시는 중요한 기준이 안 돼요. 오히려 이 행동을 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동화책 하나를 읽어주고 목욕을 하고 재운다. 이것이 부모님이 설정한 일과의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 순서는 가능한 한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계속 지켜나가는 게 부모와 아동과의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과 운영을 매번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다음 활동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동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생각했던 것이 지금 저희 아이는 35살짜리 아들이랑 30살짜리 딸이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플러스 원 티어리, 한국 말로 하면 하나 더하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해낸 것에 하나 더하기. 너무 어려운 걸 제시하면 재미가 없고 어려워서 포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아이 능력과 동일한 것을 제공하면 너무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못 느끼죠. 그래서 이 아이의 능력보다 하나 더 많은 거,
하나 더 어려운 것을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얻어요.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다음 단계로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동의 발달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동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부모님은 딴 일, 자기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아이의 욕구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지시만 하게 되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아이가 부모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순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의 원칙은 항상 이런 것이었어요. 아이들의 행동에는 엄격하게, 아이들의 감정에는 관대하게. 그래서 아이가 막 떼를 부리고 울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너무 속상하지. 네가 하고 싶은 일 못하니까. 근데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돼. 우리가 그거는 안 하기로 정했어. 우리가 전에 같이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으로 끝까지 부모가 나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성공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아이가 막 떼를 부린다 해서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는 내가 떼를 부리면 부모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리라고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해도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강하게 떼를 부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목적 지점까지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잔인하고 좀 더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속상한 거 알아. 너 장난감 갖고 싶은 거 알아. 근데 우리가 오늘 올 때는 약속을 장난감은 한 개만 사기로 약속했던 거야. 네가 선택한 이것은 우리가 살 거야. 그렇지만 네가 원한다고 해서 이걸 또 살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막 스팀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가는 경험을 한 번 하면 아이는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 아이의 의견을, 그 아이의 떼쓰는 것을 받아들여 주게 되면 그 아이는 더 강하게 떼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의 의견에 의해서 조정하는 작업들도 필요하죠. 정말 어려운 부분은 부모로서 부모가 모델을 보여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 보고 책을 읽으라 하면서 부모님들은 책 안 보고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보시면 아이들은 책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원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 대처에 대한 것들을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을 해주는 전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모인 나에게도 투자해야 내가 행복한 부모가 될 것이고 행복한 부모가 될 때 비로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지원 체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체제를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가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할머니도 나를 잠깐 아이 봐주고 나의 엄마도 잠깐 아이를 봐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약간 그 부모로서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좀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어요. 대가족 상황 속에선. 그러나 지금 이제 핵가족이 되었고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아이를 키우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 부모들이 그 상황에서 여유를 갖고 그 행복한 부모 역할을 하도록 하는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원 체제만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회 체제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강의를 들으신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굉장히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지경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의명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내가 앞에 대하고 있는 아이는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승리자이고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중요한 아이를 이 세상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서 상태를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좀 불안하다. 내가 어느 순간에 좀 우울감이 든다. 내가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럼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인식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해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을 먼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인식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시어머님이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며느리인데다가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10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주일날 간병인이 집에 가야 돼서 제가 병원을 갔다 오면 온 집안이 폭탄 맞은 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남편이랑 아이들을 앉혀놓고 싸우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제가 들어오는,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건 저는 몰라요. 내가 들어오는 그 시간대에 모든 것들이 일정 부분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말에 빨래를 아빠가 해주면 아빠가 나에 대한 배려로 인식이 되어져서 기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전히 일이 많지만 그 두 가지를 딱 해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다 해결돼야지만 나의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중에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되어지는가. 부모로서, 아내로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부부간에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고 이야기해서 행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내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단 30분이라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컬러링, 색칠하는 걸 좋아해요. 색연필로 예쁘게 그림이 그려진데 색칠하면 저는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색칠하기를 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멘토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모 역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경험이 있고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어떤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편한테 한번 호소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반나절만 데이오프를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날 좀 도와다오. 요청하세요. 요청할 수 있는 일이고 부모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이렇게 나눠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양육에 참여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보다는 아빠가 엄마에게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내의 만족도로 인한 그 아동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부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부부가 함께 정말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로맨틱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아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어린이 인권 도서 목록이라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9월에 이 목록을 발표를 했고 이 목록을 통해서 아이들과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들의 목록이 연령별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권 도서를 함께 아이와 함께 보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프레드 라저스라는 분이에요. 미국에서는 PBS, 우리나라로 따지면 EBS 같은 곳에서 30년 넘게 아동 프로그램을 매일 30분씩 운영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 말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 노릇을 최선을 다하지만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능한 부모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